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공소장 비공개 논란을 직접 해명하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선관위가 투표 현장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안철수 신당 이름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공소장 비공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어제 서울 고검에 설치된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소장 비공개 관련해서 법무부가 앞서 이제 국회 요구에 대해서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입장을 내놨고 어제 당연히 기자들이 이제 추미애 장관을 만났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여러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좀 궁색해 보여요. 궁색했다? 우선 그 법을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일단 특별한 국가 기밀이라든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한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공개하게 돼 있어요. 제출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이미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공소장이기 때문에 기소가 끝나기 전에 수사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한 공개 금지 규정을 들었는데 그게 법무부 훈령이죠. 근데 거기에 따른 건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예. 이건 피의 사실 공표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기소장이 기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지적하는 겁니다만 이미 이건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이루어진 알 권리 차원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그 피의자의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죠, 말하자면 피고인의 어떤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 재판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공방이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관행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의 예도 들었어요. 미국의 예라는 거는 기소하기 전이었어요. 그건 약간 다릅니다. 예. 그 팩트도 약간 다르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만 청와대 관련 수사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제 그들을 보호하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그 합리적 의구심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왜 지금이냐 그리고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사건 때 관련해서 했던 말하고 지금 다른데 또 이건 왜 다르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제일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직에서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우리 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법무부 훈령에 대한 문제와 국회에서 지금 감정에 관한 법률을 가고 있으면 훈령하고 법률하고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법이 더 우선해야 되는 거죠. 법보다는 헌법이 더 중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요. 그건 일개 개인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국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아주 중요한 사항.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잘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왜 국회에다 그런 공소장을 제출하게 만들었죠? 혹시 검찰이 그 기소장 인권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아니면 과도하게 수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국회에서 공소장을 공개하라는 건데 그런 근본적 취지를 전혀 묵살하고 나서 이게 나쁜 관행이고 잘못된 관행 얘기한다는 거는 그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 법무부 장관 개인이 이것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공소장에 대한 것을 공개할 때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해놓고 해야지. 이게 법무부 개인 장관이 뭔데 마음대로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그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빨리 즉각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면서요, 이 정부는. 그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만든 제도를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 노무현 정부의 그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추미애 장관도 사실 이 공개하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다. 지금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약 정말 전문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또 공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글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자꾸 이제 변명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요약본을 제출했다고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예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논리가 자꾸만 방어하려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민의 알 권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장이라는 건 이미 수사가 끝나고 나서 재판에 회부하는 그러한 그 문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뭐 법은 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렸고 그건 당연한 얘기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걸 또 경위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게 헌법 정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지나치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이 계속돼 왔고 그 청와대 관련 수사들 뭐 의혹 사건들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게 바라보게 되면은 어쨌든 뭔가 그들을 자꾸 이렇게 총선 이후에 뭔가 공개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총선과 관련될 수가 있죠. 이게 표심과도 관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선거와 관련시켜서 보는 이제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재판 결과 보면 되는 거지. 재판 나중에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금태섭 의원도 물론이고 예.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네. 자,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와 관련해 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예, 들려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기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허수아비 장관 내세우지 말고 직접 공소장 공개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설명하셔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교수님 아까 금태섭 의원 얘기도 했는데 네. 여당은 정말 이걸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이건 전략적으로 큰 미스를 한 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숨길 게 진짜 많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추미애 장관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 의무는 있으나 기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관행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도요. 의회 과정을 규정하는 것은 성문화된 법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문화되지 않는 규범, 그걸 우리가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인포멀한 룰이죠. 예. 그러니까 불문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없을 때는 그동안 내려왔었던 관행을 지키는 것이 성숙한 국회고 성숙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왔었던 관행을 나쁘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그동안 했었던 거는 다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치 못한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분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국회 오선 의원까지 하셨는데 국회 과정이라든지 사법 절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저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이건 너무 좀 지나치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민주당의 선거의 최대의 악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자꾸만 국민들은요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막고 그것을 또 자신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보면은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 부분을 매듭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주장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피해 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 물론 기소가 된 사람들은 이제 피고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죠.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 공소장 내에 공범으로 적시되는 사람,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의 피해 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글쎄 뭐 그 말만 이제 딱 띄어서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원래 공소장에는 그런 게 기재될 수 있죠. 근데 왜 그동안은 그게 다 국회에 제출되고 그게 다 공개가 됐습니까? 그 다 잘못된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기엔 논리가 예. 좀 빈약해요. 물론 이 모든 말이라는 게 100% 맞고 100% 틀린 말은 없어요. 추미애 장관의 언급에서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 어쨌든 간에 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이 국회법이 있는 것이고 이제 법무부의 훈령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예. 관련된 것이 생겼고 또 어쨌든 개인의 어떤 그런 사생활도 보호해야 되는 건데 이건 사생활 차원을 이미 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이 있고
개인의 문제라는 측면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 단계가 이거 수사 단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안에 그 아직은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아예 공개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논리가 글쎄 그럼 그건 아예 요약도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럼 아예 이 정신이 뭐냐 이게 헌법 정신이 국민의 알 권리가 소중한 것이고 예. 이들은 공인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간과돼 있다. 추미애 장관의 언급 속에서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 좀 다뤄볼게요. 안철수 신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신당이 만들려고 하는데 이름을 뭐 급해서 그랬을까요? 일단 안철수 신당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예, 안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해서는 사전 선거 운동할 수도 있고요. 또 투표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혼동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선관위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 송관위의 판단이 일리가 있게 보여요. 그렇습니까? 안철수 신당 저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신박연대는 있었죠. 그러니까 성 이니셜 따서 했던 이제 그런 정치 세력은 있었는데 정판이 있었는데 안철수 신당이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이 유권해서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게 그 정당이라는 것이 물론 안철수 이제 전 대표가 뭐 창업주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안철수 신당에서 안철수 빼면 그 정당은 존재하지 않죠. 그건 사실이지만 그 정당은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의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정권 획득이나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해서. 근데 당 대표 이름만 앞에 내세운다면은 그게 과연 정당으로서 자연스러운가? 그 정당명의 정체성은 일단 반영되지 못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뭐 반영은 확실하게 된 거죠. 안철수라는 그런 그렇죠. 확실한 브랜드가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그거만큼 더 등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수 중도 있는 개혁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 신당으로 하면 이제 그 투표에서 그쪽을 지지한 유권자의 가장 확실한 그 메시지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런 결정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지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불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2008년도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제 친박연대라는 게 있어서 그때 한때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당명에다가 친박연대를 쓸 수 있느냐. 근데 그때는 허용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아예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짓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당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나름대로의 이런 그 조치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중앙선관위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정당 지지도에서 정말 안철수 신당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안철수 신당이 새 보수당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안철수 신당에 대한 부분들이 예. 나름대로의 이런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움도 있지만 당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물론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길게 호흡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당이 지금까지 다른 정당의 모습으로 보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과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름 당명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중앙선관위가 적절하게 해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제가 거기 첨언하게 하나 있는 게 요즘 신당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통합신당, 뭐 안철수 신당, 예. 이미 이전에 대한신당이 있고 통합신당이 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한 통합정당. 그건 또 어떻게 이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 신당이면 대한민국 정당 정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건지. 이게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 정당의 이 이합 집산이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항상 선거를 앞두고 또 전후에 특히 선거 전에 그렇죠. 뭐 정당의 분열, 탈당, 뭐 합당, 통합 이런 게 있어 왔어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뭐지 비례한국당이라는 것까지 나오고 이제 뭐 미래한국당이 됐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정당이 어떻게 분열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지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신들의 정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자극적으로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유권자들이 다 알아요. 이거 안철수 신당 아니라고 써도 이게 안철수 대표가 만든 정당인 건 알 것이고 또 이제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 두 번째로 유치시킨다는 건데 그 세 번째 칸 있으면 그건 뭐 한국당의 비례정당이 모릅니까?
너무 유권자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닌지 두 번째 칸에 위치하는 건 한국당의 정당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담입니다만. 예. 어제 선관위 결정 중에 또 하나가 비례대표에 대한 전략 공천은 위법이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이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공천이 돼야 된다. 비례대표에 대한 후보가 선출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미래한국당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정당법 32조에 따르면 모든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저희 선거를 연구하는 선거학회에서 그동안 계속 강조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비례대표에 저 사람이 왜 1번이고 저 사람이 2번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발표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정당 후보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순번이 정했는지를 녹취를 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비례대표 선정을 할 때는 여하튼 간에 그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거를 선거법이나 정당법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후보의 등록조차를 불허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선관위가 해서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부 다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그동안 많았었거든요. 아마도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그 비례대표 선정 63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가 만들어졌거든요. 아마 굉장히 획기적으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기 교수님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고 나오는 인재 영입이 돼가지고 네. 일단 그쪽으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고 다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간 상황 자체하고 이번에 선관위 결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충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한국당의 전략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비례는 미래한국당으로 이제 가서 출마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 제동을 걸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도 지금 한국당에서 불출마했던 의원들 일단 가서 정당 교섭단체를 만들고 뭐 교섭단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 숫자를 볼 때 그것도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다음에 정당을 만들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나서 이제 거기서 비례를 또 공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공천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그 선관위가 말하는 거하고 사실 어긋나는 거죠. 그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당선자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 형식적으로는 별도 공관위 구성해서 절차는 밟을 수는 있겠네요. 밟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게 민주적 심사 절차나 당원 대의원도 이런 투표 절차는 생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다시 선관위가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래한국당을 통한 이제 한국당의 의석 확보 이게 뭐 다들 이제 묘수냐 꼼수냐 제가 볼 땐 꼼수로 보이는 측면이 많아요. 어쨌든 자연스럽지 않죠. 일개 정당이 개별 정당이 비례도 내고 지역구도 내는 게 이 지금 선거법의 정신인데 같은 계열의 정당에서 이 정당은 지역구만 내고 이 정당은 비례만 낸다. 이 자체가 정당의 정신은 위에 이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추가하면은 우리 학회에서 계속 지적했었던 건 뭐냐면 비례대표를 할 때 바로 공천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굉장히 인기인데 거기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즉석에서 김연아식으로 투표를 하면 된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플레이가 끝나고 나면은 기술 점수, 예술 점수 바로 나오잖아요. 버튼 눌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참여인단 넣고 한 50명 넣고 나서 나온 다음에 바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적격인지 적격이 아닌지에 대해서 점수를 쓰면은 거기에 나온 대로 가져가면은 그만큼 투명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방식이라도 채택을 해서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를 지금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를 무엇보다도 비례대표제 선정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내내 관심 사항이었던 사항 좀 다뤄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과연 어디로 나올지 나오는 건가부터 좀 아직까지도 글쎄 확정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공관위에서 결정될 것 같더니 또 이게
연기됐다고 10일로 그래요. 이게 황교안 대표가 연기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3일 정도의 시간을 더 벌겠다. 이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 황교안 겁니까? 대표가 왜 이렇게 이걸 이슈거리로 만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 전략적으로 아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 3일이에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얘기한 게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선거 국면에서의 한 달은 다른 때의 한 달하고는 다르죠.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계속 이 언론에서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말씀처럼 비례대표로 갈 거냐 아니면 지역구로 갈 거냐 아니면 불출마할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논의가 이렇게 환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좌고우면을 떠나서 이제는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이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말이죠. 그 공천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좀 이제 그 잡음이 있었잖아요. 예. 이석견 그 전 위원장하고. 법제처장.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치인의 결정이라는 게 뭔가 단호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정치 기술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호함이라든지 결기라든지 뭔가 당을 이끌 이러한 그런 리더십이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자꾸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대단히 어렵게 됐어요. 출마를 해도 끌려서 출마하는 게 됐고 종로구에 말이죠. 그리고 또 출마 안 하면은 또 피한다는 이제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또 비례대표 후순위로 가면 또 이제 와서 비례대표 후순위라는 비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 뭐 이래도 저래도 다 비판받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황 대표가 결정을 내려서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저는 그래도 종로에 출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설령 만에하나 어떻게 지금 예.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나가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옛날에 낙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당 대표쯤 되면은 나가서 싸워보는 거죠, 뭐. 근데 그걸 자꾸 비례대표 후순위냐, 불출마냐, 뭐 다른 지역구냐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 약간 조롱 섞인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도 출마해서 딱 결정하면 또 그게 언론에서 사라지니까 예, 종로 이제라도 출마를 해야 본인, 한다. 해라. 근데 그건 본인의 판단이겠죠. 네. 글쎄요,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나갈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나가게 되면은 모든 선거의 핵심은 황교안 대 이낙연으로 이제 축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만약에 더블 스코어라든지 큰 차이로 진다고 한다면 아예 선거 수도권 전체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밴드웨건 효과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와 대표끼리 붙었는데 그거는 과거에 얘기했었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내려가서 했었던 거와는 이거는 굉장히 다르다. 이제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이렇게 늦춰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종로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황교안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원내에서 활동을 하는 데서 엄청난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5월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근데 물론 당명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당원 단계에 의하면 대선을 나갈 사람은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올해 2020년 11월 달 되면 대표직을 내놔야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원내에 있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정치적으로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단 원내 입성 그리고 아까 얘기한 후는 또 뭐냐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하니까 벼랑간 미적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고 자꾸만 이렇게 돼서 물론 10일 날 결론을 내린다고 하겠지만 벌써 여러 면에서 보면은 엄청난 정치적 데미지를 입은 거는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것이 최상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순간이 왔고 이걸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만이 이 공간에서 다른 그 순서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하튼간에 많은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종로로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이런 방향으로 지금 뭐 김형호 공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간에 좀 일정 부분에 좀 협의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사실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한국당 내에
이번 공천에서의 많은 혁신성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혁신성이 좀 반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있죠. 2016년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서 당시에 그 공천에 간섭을 했는데요.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진 이유는 뭐였었냐면 첫 번째의 그 수순이 뭐였었냐면 저 사람이 과연 공천을 받을까라고 하는 몇 분이 계셨어요. 대표적 이해찬, 정청래, 정봉주, 더 나아가서 임수경 이런 아주 굉장히 친노 강경 인사를 공천에서 바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공천 혁명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승기를 잡고 그것 때문에 실은 123석이라고 하는 일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간에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예. 됩니다. 자, 저 교수님 지금 바른미래당 어렵게 지금 연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또 통합 논의를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뭐 다음 주에 통합 선언까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고 거기 책임지고 있는 지도부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서 또 호남당이냐, 그렇죠. 과연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회의적인 시선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호남인데 100% 호남이에요, 사실. 지금 바른미래당에 거기 합치고자 하는 분들, 이제 바른미래당 내에 안철수계 비례의원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탈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셀프 제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 거의 불가능해요. 윤리위를 통한 다음에 의원총회를 거치기 때문에 윤리위를 사실 손학규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셀프 제명은 어렵고 그분들이 이제 같이 합치면 의석은 이제 거의 뭐 굉장히 많아져요. 거의 지금 대한신당이 7명, 예.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이 4명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지금 17명인가 그렇죠? 지금 이제 이찬열 의원 탈당하고 이제 김성식 의원 탈당하고 됐으니까 그럼 이제 그 3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고 돌아 과거의 국민의당 그 구성은 그대로고 그러나 지금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워낙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네. 홀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얘들도 당연히 통합을 해야 돼요. 그 통합을 해야 되는 이쪽에 이른바 군소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손 대표로서는 손학규 대표로서는 이것을 돌파하려면 어쨌든 또 원내단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좀 통합이 될 것 같아요. 거의 99.9%. 근데 문제는 과연 이 정당들이 합치는 명분은 무엇인지, 과거는 왜 갈라졌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거다. 예. 여러 가지 얘기는 할 거예요. 통합을 한다면 호남에 다시 지지를 받고 호남에서 민주당과 1대1 대립구도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가 높아요. 그럼 과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호남당으로 자꾸 축소돼서 보인다면은 수도권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요. 예, 예. 교수님. 실제로 보면은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호남의 28석 중에서 23석을 차지할 정도로 호남에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른정당과 이제 통합하고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분열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결국은 뭐 도로 국민의당으로 가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시즌 2로 가져가는데 예. 약간 결이 다른 거는 그 호남 신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국민의당에 있는 안철수계의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탈당을 해도 더 이상 이제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속에서 아마 그 결심을 할 거라고 좀 보고요. 지난 88년도 13대 총선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평화민주당이요. 호남을 완전히 싹쓸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민주당이 호남에서 굉장히 강세예요. 최근에 조사를 보더라도 지난주에 갤럽 조사도 보더라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서 60% 이상을 받는데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대한신당하고 민주평화당을 전부 다 합치니까 1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호남에서 또 뭉친다 하더라도 일단 호남의 기류는 지금 민주당으로 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것이냐. 다만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역구는 안 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가 있으니까 혹시 또 비례대표에서 몇 석을 얻을까 이렇게 고민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또 있을 거라고 좀 예, 봅니다. 자, 교수님 여야 국회도 지금 어떻게 같이 좀 해보자 여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위를 만들기로 했는데 한국당은 또 이 특위 명칭에
우한이라는 어떤 지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계속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협의 자고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툴 시기가 아닌 것 그거 같은데. 가지고 얘기할 건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의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2015년도에 그 특정한 피해 지역의 이름을 표기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식 종류 이런 것들도 그 말은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낙인 효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을 입국을 금지시키니 아니니 뭐 이런 것들의 논란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우한이라는까지 이름을 넣으면은 굳이 정말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못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한을 넣는 거는 그야말로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 코로나를 막는 것도 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신종 코로나란 말이 들어가서 병명을 하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특정 지역을 표기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지금 특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빨리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역 경제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나가서 우리가 지금 방역 그 시스템에 대한 뭐 부족한 것이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23번 확진자 우한에서 온 관광객이란 분의 지금 동선이 지금 아직까지 확인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빨리 그 공개를 해야지만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우려감이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국회가 훨씬 더 명칭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더욱더 빨리 그 집중을 해서 이 국민의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